내년 점도표 올린 거를 다들 좀 많이 놀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게 적을 거라는 게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2년물은 별로 안 오르는데 10년물이 계속 오르는데 맞습니다. 이 10년물이 오르는 게 그냥 순수한 긴축인 건지 아니면 예상보다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건지 일단은 지금 긴축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빼고 있는데 네. 이게 후자라고 하면은 잠깐 뺐다 다시 갈 거잖아요. 이사님은 요 금리 10년물 오르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최근에 금리 10년물이 오르는 거는 물론 1차적으로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을 거란 기대를 깔고 있겠죠. 기대를 나중에 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외적인 것도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금리가 오르긴 하지만 이 금리가 정말 금리나 아니면 우리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반영한 수준이냐라고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일본하고 중국의 어떤 역할도 되게 컸죠. 최근에 중국 경제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중국에서 외화 이탈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미 국채를 팔았는데 그게 10년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 국채 10년물의 매도 물량이 집중됐었고 또 여기에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우에다 총리가 그래도 우에다 총재가 그래도 이번에 맞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는 혹시 마이너스 금리를 그만두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돌았고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돌게 되면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입장에서는 역시 미국채를 팔고 엔화를 사야 되는 네. 그래야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저는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예상치도 못했던 물량들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도 글로벌에 있는 거의 모든 석학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올해 또는 내년 초반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안 좋고 금리가 내리게 되면 국채에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준 이후로 요 며칠 동안 금리가 오버슈팅한 데에는 사실 이 물량들의 손절매 또는 투매가 있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미국 시장에서 이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던 미국의 국채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투매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미국 국채를 투매한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그냥 앞뒤 볼 것 없이 내다 판다. 이 의미 안에는 그만큼 가격이 원래 빠져야 될 가격보다도 더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좋은 것 외에도 이런 시장 외적인 요인들, 앞서 말씀드렸던 그동안 시장을 안 좋게 봤던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생각보다 견조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포지션을 바꾸는 과정에서 국채 투매가 일어난 것이 1차적으로 국채 금리를 더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미국 중국하고 일본의 역할도 컸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실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최근에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을 때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CME 페드와처라는 데에서 네. 그렇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확률을 더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며칠 동안 미 국채 금리가 오를 때 희한하게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차 더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11월 금리 인상 확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하루 전에 10% 정도 차이가 나요. 70%대에서 80%대로 11월 금리 동결이 확실해라고 네. 지금 시장은 보고 있고 12월에도 50%였었던 어떤 그 금리 동결 확률이 60%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그 기대는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걸 텐데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미국 금리가 현재 미국 경제를 온전히 다 반영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수급적인 측면에서 현재 투매가 있는 물량들이 금리를 조금 더 오버시킨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약간 긍정 편향이 있다는 점에서 그건 생각해주고 좀 걸러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그래서 시장을 보고 느낀 게 얘기하신 부분이 이제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제 금리가 10베이시스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네. 많이 오른 거고 근데 2년물은 오히려 빠졌나 거의 안 오르고
장이 올랐잖아요. 결국 장기물들이 지금 문제가 됐던 네, 거죠. 그리고 10년, 나스닥이 30년. 어제 또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채권이 원래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안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안 움직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전의 금리에서 성장주들이 부담이었다면 어제는 더 부담이었어야 되죠. 엄청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네. 올랐다라는 걸 보면 사실 현재 어제 오른 금리, 요 최근 한 2, 3일 동안 움직인 금리는 사실 시장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수급적으로 꼬여있는 요인들 때문에 사실 금리가 오른 걸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 이걸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금리 장고에 대한 우려로 확대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요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 것 같은데 한 일주일만 지나도 충분히 판가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걸 보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세계 경제 활동이 둔화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이걸 근거로 이제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해석이라든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도 한번 실제 여쭤볼까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캠벨 하비 교수라 그래가지고 듀크대 교수신데 이분이 장단금리 역전이 이게 경기 침체 신호라는 걸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분 말씀을 빌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준은 지금 이상한 걸 보고 있다.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있는데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주거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거비가 원래 시차가 원래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 1년 반 후에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는 확실히 반영이 될 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누가 보더라도 물가가 확 빠질 게 뻔히 보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도 본인들이 보고서를 냈어요. 조만간 더 주거비가 많이 빠질 거고 내년에 마이너스 전환할 거고 그 물가가 저렇게 많이 내려갈 건데 금리를 저렇게 더 올린다고 하거나 또는 내년에 안 내린다라고 하는 게 두 번밖에 안 내린다면 맞느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차를 감안하면 도대체 연준이 보고 있는 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실제 8월 잭슨홀 연설에서 제롬 파월 의장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중립금리 논쟁이 있었을 때 사실은 중립금리가 올라와서 물가가 안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정책 이연 효과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연준이 그때 볼 때는 8월에 네.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금리를 올려놨는데 이 압박적인 금리가 시장에 부담을 주는 데는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대로는 파월 의장 얘기대로라면 연말로 갈수록 그 효과는 더 많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경기가 현 수준보다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월, 9월에 FOMC 와가지고는 갑자기 경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 확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얘기했었던 그 정책 이연 효과가 실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카드 연체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점.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대출과 관련해서 거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쓸 때 카드가 많이 연체되다 보면 그만큼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대출을 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고 있고 또 저축이 들고 있고 또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10월 1일부터는 그동안 미뤄놨었던 학자금 대출을 드디어 갚기 시작해야 돼요. 그동안은 학자금 대출이 있었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저런 노력을 위해서 조금 시기도 늦춰졌고 탕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는데 실제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법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10월 1일부터 갚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1인당 지금 보니까 빚이 4,0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인 그 학자금 대출 빌린 사람 기준으로 사립대는 1억이 좀 넘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번부터 갚아나면 그만큼 내가 갚는 돈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더 감안을 하고 또 유가도 높아서 이 부담스러운 유가 때문에 돈도 덜 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석학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가 침체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현 수준보다는 조금 둔화될 것 같은데 자꾸 경기 좋아지고 현재보다 더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금리도 더 올리고 금리를 더 안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준하고 굉장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방준비제도에서 얘기했던 GDP 성장률이 올해는 2%고 내년에 1.5인데요. 네. 지금 한 거는. 근데 아직도 이제 팩스셋이나 이런 데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의 GDP 성장률이 0%대 거든요. 너무 격차가 크죠. 되게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석한 건 뭐냐면
근데 연준이 보통 여태까지 GDP 성장률을 잘 못 맞춰왔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얘기하신 이연 효과를 이코노미스트들은 반영을 한 거고 연준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떨어지면 12월에 바꾸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사님은 둘 중에 누가 맞을 것 같으세요 지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잭슨홀 연설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을 바꾼 게 사실 별로 그렇게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중립금리 그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도 그렇고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 다음에 경제가 예상보다 더 많이 좋을 것이다라고 불과 얼마 전하고 말을 바꿨다. 이건 제가 보더라도 뭔가 혹시나 자기네들 잘못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는 혹시나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번에 9월부터 그런 얘기를 해서 경기가 앞으로 조금 둔화될 것 같습니다 해서 섣부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로 인해서 향후에 물가가 재반등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저는 블러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블러핑이란 가짜란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제 생각이 물론 틀릴 수도 있겠고 연준이 잘못 봐서가 아니라 연준도 알고 있는데 뭔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약간 우리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흑막을 썼다. 네. 저는 그 측면에서 보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네. 뷰가 조금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신 거죠? 아무리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경제가 더 화끈하게 좋아지기는 어려운 여건인 거는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미국의 제조업 관련 경제 지표도 좋지 않았었고 또 미국에서도 계속 소비자들 돈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 또 팬데믹 이후에 줬었던 그 보조금이나 여러 경제적인 이연 효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실제 여행 수요가 줄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런 거 저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결국 서비스업이 굉장히 좋아야 성장률이 좋아지는 건데 서비스 싣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론 이제 지표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갑자기 4분기에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이런다라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경제를 되게 좋게 봤던 사람인데 네.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될 정도예요. 네. 이거 뭐지? 이럴 정도로. 예. 말씀하시면서 이제 유가 언급도 앞서 잠깐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가 상황이 요즘에 흘러가는 추이로 봤을 때 앞으로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신지 그 시나리오도 한번 저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에서 보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유가는 100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120불 예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유가 전망을 하면서 유가 전망을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전 글로벌 세계적으로 전망. 없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네, 없는 없습니다. 게 정치 변수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유가 전망은 믿을 필요도 없고 사실 제대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서 유가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미국의 경제는 더 부담을 안는다. 저렇게 올라가면 경제가 좋은 걸 반영하기보다도 사실상 미국인들 입장에서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저것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리면 소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네. 그럼 저것 때문에 소비가 제한이 되면 유가가 더 올라가고 싶어도 수요 감소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상방이 일정 수준에서 막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게 너무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연준에서도 유가와 관련해서 혹시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했더니 사실은 일단 지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다만 조금 시간을 열어둔 게 혹시 이게 나중에 시간을 두고 또 시차를 두고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에서 이제 좀 걱정하는 분들은 중국은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은데 좋아질지도 모르고 좋아질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 쪽은 수요가 계속 좋은 거고 미국은 뭐 계절적으로 수요가 나빠지는 시기긴 하지만 경제가 아직 좋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도 좋은 거고 공급은 어쨌든 사우디의 아람코랑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가 러시아가 이제 디젤 수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디젤 수출 안 한다는 얘기는 정유 공장에다 원유를 덜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산을 좀 덜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공급 수요가 여전히 한 올해 연말까지는 막혀 있어서 뭐 내년 되면 다시 빠지긴 하겠으나 올해 4분기에 가장 중요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유가가 한번 스파이크가 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온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어서 120이 나오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죠. 네네네. 전체적인 알 수는 없으나 최근에 유가가 사실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했던 데 따른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유가가 더 이상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미국 수요가 생각보다 견조한 게 있기도 했겠지만 사실 중국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이 깔려 있어요. 네. 중국 경제가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완전히 골로 가는 상황이라면 유가 40불, 70불이 아니라 50불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다른 건 몰라도 원유는 중국이 제일 많이 써요.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유가가 오른 건 어찌됐든 간에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는 깔고 있다. 뭐 저도 거기에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최근에 그 러시아가 디젤 관련해서 얘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 리비아 영향이 큰데 리비아가 굉장히 질 좋은 기름을 유럽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유 중에서도 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해는 뭐 두바이. 우랄유가 있고 두바이유가 있고 그런데 두바이유가 질이 되게 떨어져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리비아에서 생산된 원유 자체가 유럽에서 쓰기에 되게 좋은 질 좋은 기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리비아가 좀 사건이 좀 났죠. 댐이 터지고 뭐 그러면서 예, 예.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지금 잘 공급이 안 되는데 거기다 뭔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충격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어쨌든 간에 달러가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런다라면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까지는 너무 조금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원래 이제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3억 5천만 배럴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평소에 몇 년 만에 뭐 최저라고 얘기를 하죠. 돼 있는데 네. 지난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considering depleting SP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축유가 낮아져 있는데도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뉴스가 나긴 났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생각했던 건 비축유가 낮으니까 이걸 더 사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산유국 입장에서 굳이 비축유가 필요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 질문도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지난주 뉴스가 네. 있긴 네네. 그때부터 유가가 살짝 빠지긴 했어요. 그 사실은 뉴스 나오고 미국이 이제 나서부터. 쉐일도 개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지금 원유도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채우려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더라도 전력 비축유가 몇 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서 제가 볼 때 꼭 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맞지는 않는 것 네. 같아요. 유가 안정을 해서는 더 풀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충분히 그죠? 물론 네. 나중에는 뭐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나중은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막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무조건 사야 되느냐. 저희들이 볼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력 비축률을 가지고 뭔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꼭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조금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비축유를 그렇게 막 옛날에 쉐일이 없을 때 있었던 기준까지 막 굳이 막 급하게 채울 필요 없다라고 예, 이사님 현재는 보시는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유가 관련 내용 짚어봤고 또 전 요즘에 이제 뉴스를 하면서 경제 기사를 하다가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셧다운으로에 대한 예.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경제 방송하면서 당장 이제 지난번에 6월에도 뭐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또 급한 불은 꺼졌었고 그래서 뭐 이번에도 기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점검은 또 해봐야 되니까요. 네. 예,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은 셧다운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회계년도 시작이 10월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 회계년도와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공화당이 지금 쥐고 있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일이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연방정부가 돈을 쓸 수 없다는 부분들이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거 뭐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뭐 국립공원도 문을 닫고 공무원들도 몇 주 쉬어야 되고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에 미친 영향도 부정적인 건 맞는데 그렇게 뭐 생각보다 큰 기스가 나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이걸 벼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지금 제일 벼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정치 이슈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우리 그 부채 한도 협상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미국이 부채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이 너무 심해서 그 대립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얘기였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무디스가 경고를 했죠. 그죠? 맞습니다. 니들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셧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셧다운을 일으킬 정도로 이것조차도 못 뭉치면 니네는 앞으로 부채를 더 늘려서도 안 되는 거고 부채 갚을 능력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은 달러가
동의하고 잉크 있으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미국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될지 셧다운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미국 의회가 갈라진 거는 여야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어이없게도 야당끼리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즉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라진 것도 일부 있는데 이것보다는 공화당 내에 그 강경파하고 아닌 애들이 더 갈라진 게 더 문제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처럼 여야하면 뭐 서로 밀당하면서 주고받을 수단이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화당 입장 간단하죠. 너무 돈 많이 써. 그러니까 좀 줄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일단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며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셧다운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셧다운을 바라보는 이 신용평가사들의 눈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조금 우리가 한번 긴장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분명히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이번에도 또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경고가 과연 경고로 끝날 거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신용 등급은 이제 S&P나 피치가 벌써 AA 미리 플러스로 내려놨고 내렸고 이제 무디스는 안 내려서 내린다고 그냥 하죠. 핑계 그죠? 예. 삼는 것 그럴 수도 같다는 생각이 약간 있지만, 들어서.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세계 최고의 신용등급은 공식적으로 잃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과연 우리한테는 과연 쉬운 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파장을 좀 지켜보자. 그래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두 군데가 먼저 내렸으니 사실 피치는 스키다시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을 좀 보기 그렇고 네. 무시하기 싫었지만 사실이 그렇고요. S&P는 컸죠, 사실 네. 굉장히. 무디스도 뭐 혹시 한다고 해도 뭐 같은 대류이기 때문에 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주는 건 뭐냐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셧다운 문제가 줄 수 있는 우리한테 함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식시장에서 의외로 정치 변수가 참 때가 되면 때가 될수록 발목을 계속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많아요, 내년에 또. 선거가 내년 많죠. 미국도 네. 11월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미 뭐 아시겠지만 바이든하고 또 트럼프하고 둘이 또 대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들은 앞으로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함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2018년 12월에 셧다운이 요 전에 있었고 네. 그때 좀 오래 셧다운이 됐었는데 그 전에는 셧다운이 됐다고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18년 12월에는 그때도 기준금리 인상의 막바지였거든요. 그러면서 셧다운하고 맞물리면서 그 한 달 만에 이제 S&P가 9% 넘게 빠지고 우리나라 장이 3%가 빠졌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이제 셧다운하고 금리 인상의 막바지라는 게 맞물려 있는데 그렇죠. 네. 혹시나 18년에 리바이벌일까봐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셧다운 어떻게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셧다운 자체만 가지고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평가사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주가가 반응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네. 이게 꼭 독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아예 싹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악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꼭 대단히 큰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는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위주로 짚어봤는데 유로존 경제 상황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유로존이 사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최근에 가스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 부족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은 아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전에 브렉시트가 되면서 생겐 조약이 얘네는 없잖아요. 그죠? 생겐 조약이라고 하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서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국경 없이 만든 조약을 얘기를 하는데 영국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금리가 잘 안 내려오죠.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고금리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고물가에 좀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려면 사실 산업적으로 놓고 보면 관광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명품 소비가 꼭 있어야 되는데요. 예.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의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인들이 아직 그 정도는 안 가고 있고요. 네. 동시에 중국인들이 명품 사랑이 이전만 못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뉴스 들으시겠지만 중국인들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금 저축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정부를 믿지 못해서 돈을 못 쓰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부자들이 돈을 쓸 거니까 그 사람들이 심리가 돌아서면 모르겠지만 안 돌아서기까지는 조금 경기 회복세는 확실히 미국보다는 조금 느린다라는데 예.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초장기화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중국도 최근에 제가 볼 땐 정책을 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변화들이 중국 인민들한테 시진핑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겠지만 만약에 중국의 저축이 풀려나가는 시기가 된다라면 저는 유럽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미국보다는 조금 더 회복세가 덜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장 끝난 다음에 경제 소식을 한번 이제 쭉 정리해서 보다 보면 환율 이야기도 네. 굉장히 언급이 예. 많이 됐거든요. 연고점 경신돼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8월, 7월만 해도 하반기에 1,200원대 간다라는 게 거의 컨센서스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더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사실 환율이 1,200원대까지 가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중국이 경기가 조금 그래도 살아나서 우리 수출이 확대된다. 수출이 확대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갈 거다라는 게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긴축이 종료가 돼서 더 이상 달러 강세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전제를 깔았었는데 이 두 가지가 틀어진 게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의 저 긴축적인 스탠스 저로 인해서 달러가 지금 거의 연중 최고치로 갱신을 한 게 원화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달러 빼놓고는 다 약세로 만든 1차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도 비록 바닥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당초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경기 회복세가 더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출이 많이 늘어날 건 기대가 많이 줄어든 점도 사실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 해결되려면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대한 어떤 긴축에 대한 어떤 정점에 대한 기대, 그렇죠? 최소한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현 수준보다는 조금 안정된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환율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1,300원대 밑으로 가서 1,200원대 중후반까지 쭉 내려가 주려면 수출이 늘어나는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어쨌든 간에 회복세로 돌아가서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 수출 회복 기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네. 현 수준보다 원하는 안정이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네. 우리가 연초에 봤던 수준까지는 못 미칠 거는 같습니다. 예. 네. 요즘에 이제 외교적인 만남들, 정상 간의 만남들 또 뭐 신냉전 구도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와중에 지금 한일중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해서도 지금 뭐 고위급 회담도 최근에 이루어지는 네. 것 같고 얼마 안 가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또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릴 것 같으니까 방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도 좀 경제적 그러게요. 관점에서 풀 사안이 있을까요? 만약에 어떨까요? 온다라면 예. 그래도 이전보다는 한중 관계가 그래도 조금 현 수준보다는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예. 중국의 시 주석이 온다라는 얘기는 제가 살을 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아.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리는 아 왜요? 농담이 성공하실 수도 아니고요. 있잖아요. 작심삼일 같은 건가요? 작심삼일?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너무 오랫동안 안 된 거라서 결국엔 시 주석도 한국에 와야 될 정도의 뭔가 커다란 포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현 정부보다도 전 정부 때는 그래도 약간의 친중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왔단 말이에요. 5년 내내. 근데 과연 현 정부하고는 약간 좀 각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올 거냐 이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면 좋겠는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굳이 너무 섣부른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시주석도 한중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그만 어떤 외교적으로 그게 필요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너무 한국이 이제 미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기우는 데 따른 어떤 부분을 견제하기 위함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현재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네. 사실은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 위한 어떤 포석상에서 한국이 반도체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뭔가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제가 생각해도 뭐 기대감은 저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혹시나 가능성은 있는 건가? 꼭 열어두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혹시 온다면 왜 오지? 거기에 대해 꼭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는 이유가 중요해요. 아, 그 이유가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다 돼요. 네. 그렇죠? 온다는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건데 그 오는 반드시 이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온다도 중요하지만 왜 오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지 그 목적과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것 산업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유가 이미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미 아닙니다. 다 반영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올 때 경우의 그렇죠. 수를 근데 올 때 네. 오기 전에 네. 오면은 바로 오진 않거든요. 네. 바로 오지 않고 사전 작업들이 많이 있게 그렇죠. 되고 특히 이제 어디서 뭐 숙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한 얘기들이 있을 때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한 번 한국에 올 뻔도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아시죠? 기억나네요. 예, 네. 그때 올 때 제가 아는 분 숙소에서 제주도 어디서 주무신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분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분이 이제 그 호텔 사장님이신데 이쪽에 오시는 게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태핑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다. 뭐 얘기를 그래서 가능성을 타진할 때 그렇습니다. 예. 몇 군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접촉면이 당연히 몇 군데 있었다. 그렇죠. 네. 왜냐면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롯데에서 잔다 어디 잔다 비밀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먼저 얘기들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쭉 해서 어디 온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면 제가 우리 연합에 나와서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특히 목적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목적에서 관련된 기업들은 의외로 수익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중국을 갔으니까 이제 시진핑 올 차례라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가 꼭 필요하면 지금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는 식으로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게 네.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게 반드시 가야 안 가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기싸움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흔히 얘기하는 가오라는 것도 좀 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많이 숙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그걸 좋아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를 나름 광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보낸 거는 저는 그래도 성의를 보였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인민일보에 사진 나온 거 보면은요 다른 나라 정상하고는 전부 다 악수하고 찍었는데 한국 정상 한국 한덕수 총리하고만 악수하고 찍지 않은 걸 내보냈어요. 그게 그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외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약간은 불편함을 신문에서도 드러났다라고 그리고 보여집니다. 나름 그래도 큰 테이블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낸 거는 약간 그래도 좀 그거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진일보했다라고 생각을 옛날에 하지만 옆에 안 치고 막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막 예. 무슨 하인처럼. 근데 지금 그래도 마주 보기에는 했던 것 같아서 중국은 어떻게 자리하느냐가 굉장히 엄청 중요해요. 중요하죠. 엄청 예. 중요하죠. 네. 이게 중국에 보통 이렇게 가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앞에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신하처럼 쭉 이렇게 그렇죠. 옆에 앉아있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중국에 많이 가봤고 중국의 고위 관료하고도 많이 이렇게 교분을 많이 몇 번 본 적이 있기 네. 때문에 친하진 않습니다. 뭐 한두 번 봤다고 뭐 친할 수는 네. 없겠죠. 근데 자리가 그렇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교 그 상황에서 정상들 간의 만남이나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주식 하나도 힘든데 우리 좋은 기업 찾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이야기 예, 예.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의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쫙 큰 테이블에 네. 상석에 딱 시주석이 앉아 있고 맞아. 다른 나머지는 이제 국가에서 도요라는 식으로 예. 이렇게. 원래 중국은 그런 대부분 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예. 상대가 그러니까 대통령 정상이면 그렇게 안 하는데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2인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마주보게 앉혀준 걸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근데 좋아진 게 아니라 그거는 희망을 가져봤는데 회담을 아니군요. 하니까 왜냐면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실제 희망을. 그 한 총리하고만 따로 만났었을 때 어떻게 배석했는지는 그 배치들을 보면 조금 전 그쵸. 그림이 나올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중국 경제와 그렇죠. 예, 예. 외교와 우리가 뭐 잘도 모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너무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예, 다시 네. 돌아보면 네. 결국에 이제 중국 경제에 있어서 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전환점을 맞이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좀 충족이 이미 돼야 전환점을 된다고? 맞이했습니다. 중국은. 아 그럼 예. 여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는 중국 경제는 좋아지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아질 거냐 뭐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워낙 이번에 내상이 컸죠.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처도 너무 컸고 그 정도 상처는 아무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중국 정부가 정책을 전환한 걸 확실히 보이시죠. 예, 예. 그동안에 부동산 개발업체 또는 부동산 관련된 구조 조정을 사실 목적으로 했다라면 이제는 치하는 쪽으로 목적으로 확실히 바꿨어요. 단순히 이번에 벽개원, 뭐 컨츄리 가든 또는 뭐 비구 위안이라고 불리는 이 기업을 살려준 거 이상으로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엄청나게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주식 관련 대책, 경제 대책까지 아울러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모습들을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이 전환됐다는 게 초점이에요. 정책이 전환됐으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전환점은 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여기가 바닥이어서 더 나빠지지 않는 쪽으로 가느냐 이런 건데 그쵸. 지금 중국의 모습은 더 나빠지진 않는 거로 그것 때문에 유가도 오른 거고 네. 그죠? 유가도 오른 거고 여러 가지 것들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라면 중국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는 점차 확산이 될 것 같고 실제 8월에 나왔던 소매 판매부터 지표들은 돌아섰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풀었어요. 특히 증거금 같은 거. 증거금은 원래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원래 집 살 때 계약금 내는 거 있죠. 네. 그렇죠. 중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중국에서는 집 사면은요. 첫 번째 집 살 때, 두 번 집 살 때, 세 번째 집 살 때 증거금이 다 달라요. 집이 있든 없든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여의도에 집이 첫 집을 샀어요. 그럼 첫 번째 20%예요. 나머지 80%를 빚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살 때는 30%예요. 이 집을 팔았어도. 그리고 그 두 번째 집 팔고 세 번째 집 살 때는 60%까지 올라가요. 북경은 80%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면 내가 집이 한 채인데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80%까지 내야 되면 10억짜리 집은 8억을 내고 2억을 빚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 그거 다 풀어서 집 없기만 하면 세 번째 집이든 네 번째 네. 집이든 30%로 다 내려줬어요. 이 얘기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증거금이 많이 없어도 계약금이 많이 없어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집을 많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한두 달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유의미하게 8, 9월 달, 9, 10월 달에도 조금 올라온 모습이 보이면 네. 하여튼 중국 경기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어느 정도 확신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가지고 조금 보기는 어렵지만 섣부르지만 그래도 바닥에 대한 기대는 확실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맞으면 우리 증시도 얼추 다 바닥에 왔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사님 이미 의견으로는. 그 관련 기업들이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이거 터무니없는데 싼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꼭 싸다라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싼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였던 이유가 중국 경기 여기서 더 골로 갈까봐 더 그럴까봐 우려했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제법 이번 달 들어서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네. 평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반영을 시작을 해서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일부 기업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도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 소재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하고 있더라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네, 먼저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중국 관련 기업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옛날보다는 중국의 수출을 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중국하고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주식으로만 놓고 보면. 네. 그러면 경제도 그래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옛날보다는 미국이 커졌다 이러면서 좀 사람들이 말을 좀 다르게 하니까 어쨌든 그러면 요즘 사실 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장 지수 전체로 보더라도 중국이 만약에 최소한 좋아진다는 말을 빼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는 대충 다 빠진 거 아닐까. 증시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최근에 고금리 영향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악화된다라는 가능성보다는 사실 터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도 추가적인 감산을 한다고 하죠. 낸드 쪽에서는 50%까지, 디램에서는 30%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중국 또는 한국에 있는 휴대폰 업체들한테 현재 이번 디램을 4분기 아시죠? 20% 상향 통보를 했어요. 네. 이 가격에 가져갈래? 라고 해서 올려서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실적이 더 악화되진 않아요. 최소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좋아져서 약간이라도 수요가 생긴다라고 하면 기업이 턴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질 개연성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그게 우리한테 일단 1차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중국이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더라.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냈으면 미지수나 현재보다 나아질 건 같더라. 사실 뭐 우리 지금 한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비슷한 지금 느낌을 받지만, 아마 우리 방송에서 조금만 중국이 괜찮다는 얘기만 하면은 욕만 엄청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시지만 할 말은 하죠. 그죠? 왜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시청자들의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 들어야 될 말은 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네. 그러면 그 노력까지 한다면 다음 달에 만약에 경기 지표 돌아선다라고 보면 어쨌든 회복의 속도의 문제인 거지, 속도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다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요즘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해봤는데 중국하고 글로벌에서 약간 기대가 없었는데 재밌는 현상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대폰이 생각보다 팔려요. 휴대폰. 한국은 안 네. 팔리는데 일단 네. 아이폰이 팔려요. 네. 우리나라 못 느끼는 게 아이폰이 안 나왔으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두 번째는 중국의 파웨이의 메이트 60이 팔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정도 수요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나 저는 너무 기대가 없어서 그 기대보다는 좀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과연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무슨 삼성전자가 현 상황에서 HBM이라도 잘 만들어서 단순히 HBM을 수출하면 수출 기업 효과가 크진 않지만, 이것 때문에 AMD나 엔비디아한테 턴키로 아시겠지만 그 GPU 이거라도 받기라도 한다라면 비메모리 쪽에서 또 실적 개선이 느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극단적으로 나쁘게 생각할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고, 특히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라는 얘기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은데 지수가 골로 갑니까? 그건 네. 아니잖아요. 그죠? 이전에 여러분들 고금리였었을 때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한두 사례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고금리가 되면 이 고금리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머지않은 시기에 경기 침체로 갔었어요. 네. 그걸 반영해서 지수가 추세 하락으로 반전했었던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경기가 혹시 지금보다 약간 안 좋아진다라도 약간의 둔화 정도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못 내리겠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지금은 우리가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보고 있지만 조만간 보겠죠. 왜 고금리지?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아서야. 그럼 그것도 네.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 고급 경제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면 다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뭐 낙관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땐 너무 비관하고 여기서 더 많이 빠질 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감하고 시장이 좀 다른 게, 사실 코스피는 2667인가에서 오늘 2460이니까 200포인트니까 6% 정도 네. 빠진 거고요. 코스닥이 물론 이번 달에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YTD로 20% 아마 넘게 올랐을 거예요. 맞아요. 아직도.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8월, 9월 정말 너무 힘들게 막 했던 것에 비해서 장이 별로 안 빠졌다라고 느낀다면은 시장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다라고 근데 생각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조금 생각하세요? 네. 그 시청자분들께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게 올해 내내 제가 볼 때는 지수 전망에 의미가 없었었어요. 무슨 종목이 워낙 얘기냐면 그랬으니까. 네. 지수는 별거 아닌데 네. 2차전지 같은 경우 15배씩 올라댔잖아요. 그랬었죠, 고점에는. 네. 네. AI도 여러분들 6, 7배씩 올라댔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거를 들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는 너무 크죠. 체감 차이가 컸어요. 그럼요. 네. 그럼 또 최근에는 또 반대로 그 관련 기업들이 조정이 컸죠. 네. 그럼 이제 누구는 지수만 보면 6%지만 들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실 반토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제가 볼 때 내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지수가 갈 때 관련 기업들, 뭐 좋은 기업이든 아니면 덜 좋은 기업들이든 사실 수익률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방향성 비슷하게 그렇죠. 가는데, 지금처럼 시장에 경기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변화가 있을 때는 지수가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이런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201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네. 2010년도, 2015년도까지 그때 박스피라고 해서 네. 지수가 박스권에 안 움직였지만 그 당시에 중국 소비와 관련된 면세 화장품 20배씩 올라댔고요. 네. 그렇죠? 그 그전에 당시에 차가 좀 여러분들, 많이 올랐었죠, 먼저. 조선주는요 마이너스 80%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라는 게 의미가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결국은 내가 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수가 얼마냐는 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향후에 시장이 올라갈 때 과연 주도가 돼서 갈 수 있는 건지 그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인지 아니면 변화에 피해가 서 있는지 이걸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마지막 3분 남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변화에 좋은 업종이 뭔지 얘기해주고 가셔야 되지 저는 않겠습니까? 네. 올해부터는 이제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내년에 대선과 관련된 미국 대선과 관련된 포지션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현재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상반된 것들도 있고 공통 분모가 된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금 편하게 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내년에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불편했던 건 뭐냐면 공화당이 이길 거냐 민주당이 이길 거냐 아무도 몰라요. 그죠? 네.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좀 마음에 걸려요. 나이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3살밖에 안 많은데 연세가 되게 트럼프하고. 많으신 걸 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원래 극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경제 정책 가지고 만약에 사회가 이게 지지율이 벌어졌었으면 나름대로 이건 만회할 길이 되게 많아요. 내년에 경제 좋게 만들면 되고 네. 또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나이를 극복하려면 내년까지 경제를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대선만 놓고 있는 방향성은 우리한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어쨌든 향후에 이 지지율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도 지금부터는 두 사람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제가 볼 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AI가 될 수도 있는 거고 AI. 인프라 투자가 될 수도 있는 인프라 거고 투자. 그렇죠? 아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공통 분모가 있는 것들은 좀 편하게 가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전에는 100m 직선 달리기였다면 이제는 장애물 달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장애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변동성에는 좀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랑 인프라. 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업종 비롯해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